김대호, 이동호 경세 토크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김대호 소장님과 제가 경세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정책적 토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나아갈 바 근본 보다 큰 차원에서 사상과 이념, 대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토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대한민국이 그런 경세나 대전략 이런 것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소장님 제의로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큰 방향을 놓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세일 교수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경세가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도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 말이 맞죠? 경세. 예, 여전히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예, 요즘 이제 사실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곳곳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밥을 먹어도 뭐 술을 마셔도 뭐 커피를 마셔도 온통 뭐 나라 걱정인데 오늘도 제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모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세가 뭐냐?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운영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요, 카메라도 있고 수첩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 전화 거는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이제 그 아이폰 운영 체제가 있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있고 컴퓨터는 맥킨토시가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있잖아요. 경세는 제가 볼 때는 운영 체제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이야기 아주 비유가 적절하군요. 그러니까 네. 전체 여러 가지 세세한 정책들이 만약에 네.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네.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전체를 납보서도 운영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베이스로 깔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네. 앞에 먼저 띄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교, 안보, 교육, 무슨 뭐 경제, 고용, 그 다음에 뭐 가치로 보면은 뭐 공정, 공평, 뭐 평등, 뭐 이러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막 서로 상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 체제죠. 그 이제 운영 체제를 고민하는 게 이제 바로 그 경세죠. 이게. 그거 아주 적절하군요. 예. 근데 이제 운영 체제 개념 없이 자기가 볼 때 나름대로 참 좋은 어떤 교육 그 정책이나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근데 한국 현실에서 딱 그냥 해보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입시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입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한국은 근원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살인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어떤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인데 네네. 그냥 코로나19라는 어플리케이션만 중시하면 네. 아예 그냥 뭐 밖에 못 다니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세라는 건 나라 전체 운영을 보면 아예 그 사람을 전부 그렇지 아예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교통사고 없애는 그런적 방법이 있죠. 아예 차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사망자 없앨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요. 네, 코로나도 코로나도- 확진자 사망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딴 쪽에서 훨씬 많이 죽겠죠. 그렇지. 1년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1,000명 죽는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교통사고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백만을 굶주려 죽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완급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운영 체제 같은 거고 그것이 경세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가치의 우선순위, 가치 균형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세 중에서 이제 불평등 양극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야, 참 이거를- 영원한 주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진보가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집권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 팔아먹고 지금 했죠. 이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주장 또는 정책은 다 파산이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갖다 하나 들고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그 진보 동네에서 오랫동안 어떤 복지국가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기본소득을 꺼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호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기본소득 말이 안 돼. 그 주요 논거들은 뭔가요? 이 복지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회 보험적 성격이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일부 내죠. 근데 예컨대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그대로 전부 다 돈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고 나면은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파산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복지도요, 본질적으로 보험하고 아주 그 본질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게 보험이라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보험료를 내지만 네네. 이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네네. 필요 없는 사람 전부 모았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 당사자. 예. 그러면 지금 복지라는 것도 바로 그런 보험과 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부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못 주겠지. 안 되고 네. 예. 필요 없는 사람은 또 공돈 되는 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요. 예컨대 나중에 사람들의 50%, 60%, 70%가 실업이다. 실업 상태다. 라고 하면은요, 그때 가가지고요, 전부 다 계좌번호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은요, 당장 내일부터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기본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계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돈 쏴주면 되지. 그렇지.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뭐 당장 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거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서 뭐 깊이 연구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이제 그걸 쏘아줬다. 네. 그럼 계속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안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조금씩 놓아뒀다가 그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 그 보험을 타서 이제 그 재난을 그 위기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모아뒀다가 네네. 그걸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일자리가 없거나 네. 지금 생계에 막막하거나 그런 사람들 주는 게 복지지. 네. 이걸 그냥 전부 있는 돈 서로다가 전부 다 나눠 먹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전부 다 털어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서로 손가락 빨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그 노동 의욕을 잃어버리는 안 수가 하잖아요. 있거든요. 근로 의욕을. 아니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주는데 누가 그다음에 하겠습니까? 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일종의 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피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은 그냥 뭐 통장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전혀 쓸데없는 데 씁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요. 위험 안충도 못 해. 그다음에 사람을 갖다 훨씬 게을러지게 할 소지도 많아요. 그다음에 갖고 사회에 유한한 자원을 갖다가 전혀 정말로 그 장롱에 처박아 놔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독일도 사실은 하르츠 개혁 전에는 네네. 독일이 참 그 과잉 복지 때문에 네네. 그 부진하던 독일이 게으른 사회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유럽의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중반 후반에는요 독일을 갖다 유럽의 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그 독일하고 한때 이제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독일하고 컴퓨터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러더라고요. 독일은 미국은 이제 예를 들면 밤 늦은 시간에도 담당자 전화가 돼요. 네네. 근데 독일은 거기 딱 퇴근 시간 되면 네네. 휴대폰 달고 아무것도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딱 끝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뭐 그 시간도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독일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때 보니까 2달인가 일하면 네. 실업 받으면 나머지 10달을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 수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리고 액도
받는 돈도 비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누가 쇠 빠지게 12달 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달 일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을 정도 수준 되면 그냥 놀아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이 그 유럽의 환자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르츠 개혁 이후로 네네.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현재 유럽 전체를 끌고 가는 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로 오역의 문제였죠. 근로 예. 그게 다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시행착오 경험들이 다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갖다가 줄이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검토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나라에 맞는 방법들을 꼭 네네.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복지가 가도록 하고 근로욕을 높이는 차원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세죠.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를 하는 거 또는 완화하는 거 그게 아마 경세의 어떤 5대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뭐 국가 안보라든지 우리 맨 처음에 김대호 소장이 했던 아주 중요한 지적 중에 국가란 네. 경세의 가장 핵심적인 뭐 있으면 안보였고 안보, 그다음에 질서, 먹고 그다음에 사는 거, 예, 경제 먹고 사는 생활. 거. 네. 예.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질서 중에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공정할 거냐, 네. 차별을 어떻게 예를 들면 금지할 거냐, 네. 그런 것들 중에 사실은 좌파들이 우리 혼란을 부추기는 가장 큰 가치가 이 그런 거잖아요. 불평등 양극화 불평등 해소하겠다. 예. 이게 보수 자유 우파들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존재다. 예. 특히 자본가에 대한 경멸적 태도를 갖고 우리 어떤 민주 진보 노동파는 사람들은 불평등 양극화를 갖다가 완화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달라. 요 얘기를 갖다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디어 사실 다 파산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다 파산이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방 까먹어 버렸어요. 얘들도 소득주도 성장 얘기 안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또 뭐 문재인이 또 4주년 기념식에서 네. 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잠깐 했죠. 예. 그래도 뭐냐면은 그 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 뭐 이걸 열 몇 번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평등 양극화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드리려 그러는데 예, 좀 해주시죠. 저쪽에 그 불평등 양극화는 딱 그냥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생산성 격차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삽으로 하는 거랑 네네. 우리 김대호 소장 이야기로 숟가락으로 하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랑 네네. 엄청난 생산성 격차가 있죠. 네, 예. 아니 그다음에 저기 삼성전자 같이 이 70억 어떤 인류가 다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 기업하고 전혀 팔리지도 않는 예, 예. 그런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하고 격차가 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생산성 차이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격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제도적 그 약탈이 있습니다. 제도적 약탈. 자 여기서 불법적인 어떤 약탈은 이건 강도라든지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떤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합법적 제도적 약탈이 있는 겁니다. 규제를 통해서. 예, 규제를 통해서 또는 뭐 그냥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어떤 표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어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예컨대 부당하게 예컨대 높게 설정을 해버렸다. 본질적으로 그거는 합법적 제도적 약탈이거든요. 세금 가지고요. 예. 국민 세금 약탈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학적 렌트라 그럽니다. 경제학적 지대라고 부르는데, 근데 쉽게 말하면 합법적 제도적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약탈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규제를 갖다가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표준을 갖다 합리화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것은 생산성 격차하고 합법적 제도적 약탈, 즉 렌트. 즉 그러니까 생산성 격차하고 렌트 격차 두 개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기대 추구.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진보 동네 있잖아요. 좌파 동네. 예. 좌파 동네에서는 생산성 격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게 말입니다. 합법적 제도적 약탈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엉뚱하게 사실은 자기들이 합법적 제도적 약탈의 주체거든요.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또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또는 공무원의 어떤 그 표준 있잖아요.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어떤 임금, 연금 표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합법적 제도적 약탈의 주체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재벌 대기업 또는 갑의 또는 자본의 이 부당한 어떤 착취가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김대호 선생 그게 아니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거를 갖다 볼 건데요. 진짜 불평등한가 주범이 뭡니까? 우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아니 생산성 격차하고 그다음에 렌트 격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소에 삼성이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예? 수많은 70억이 요구하는 걸 해서 네. 그들의 예를 들면 호평을 받으면서 시장 인정받으면서 높은 예를 들면 그 수익을 올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생산성 격차는요 존중하고요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법적 제도적인 그 이 약탈이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제로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 제도 약자를 좀 몇 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노동조합의 어떤 지대추구 행위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지금 자기 생산성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어떤 독과점에 의한 네, 지대추구 공공기관 행위. 예를 들면 뭐 한전이나 네. 뭐 이런 뭐 지하철 지하철 뭐 등등등. 그건 뭐 경쟁회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공무원의 어떤 임금 연금 표준 있잖아요. 이건 자유로운 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뭐 그냥 떼써가지고 임의로. 다른 나라는요. 예컨대 일본만 하더라도 공무원 급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그 보편적인 어떤 이성과 양심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딱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하고 좀 맞추나요? 이제 거기는 이제 기준 자체를 50인 이하 민간기업 36.9%를 딱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표준을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50인 이상 기업 63.1%를 갖다가 딱 섞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근속 연수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이제 임금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럼 우리는 표준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일단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다 그러면요. 대기업 아닌가요? 상당한 거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거의 수준되는 기업들이죠. 네네네. 뭐 사실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면은 그 대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사실은 무슨 법적으로 무슨 그 일본처럼 늘 그런 법이 없죠. 우리는. 예, 그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령도 아니고요. 그냥 저 밑에 시행령의 시행 규칙에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참고 자료일 뿐이네요.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일본은 아예 딱 그 법적 근거가 임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딱 정해져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 예, 예.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편 이성과 양심의 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편 이성과 양심의 발현이 법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조물딱조물딱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 내지 그 밑에 있는 어떤 거예요. 이상하게 이건 국회가 정말로 이거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아. 아무도 뭐 그럴 생각이 없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의정활동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당에다가 제출하거든요. 저는 제일 일본의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넣고 제가 공무원 급여법을 갖다가 이제 정하겠다고 바로 내가 이제 그 공약을 했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기업 노조로부터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내가 완전히 작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김대호 소장이 계속 여러 곳에서 네. 예를 들면 그 공공개혁이나 노동개혁에 대한 그 글도 발표하고 세미나도 많이 갔었잖아요. 아니요, 그럼 제가 예. 단골 발제자 내지는 그 토론자였죠. 예. 어쨌든 그런 어떤 공공부문 노조 입장에서는 김대호를 갖다가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해서 제명시킨 거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죠. 그 사람 공무원 예. 노조 입장에서 그 공공기관 노조 민노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예, 한번 좀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봤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생산성 격차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조업은 고용 인원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 부가가치는 한 30%를 생산한다는 거고요. 근데 서비스업은 고용 인원은 70%인데 부가가치는 68%밖에 생산하지 않는다.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70명이 60명이 할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예, 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성 격차가 있다는 거고, 생산성 격차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잖아요. 70억 세계 시장을 상대로 그렇죠. 하는데 서비스업의 대부분은요 내수 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내수 시장 상대로 하죠. 요 내수 시장에는 이제 그 해외 또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동시에 이제 그 외국인 어떤 뭐 관광객들도 오겠죠, 그죠? 원래 서비스도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수출을 하긴 하는데 수출은 별로 안 될 거고요. 그렇지. 제조업하고 달리. 예. 근데 이제 저쪽 거는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관광으로 나가서 쓰는 돈하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쓰는 돈이 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우리가 유학으로도 쓰지 관광으로도 쓰지. 항상 이제 그 수지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적자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그 내수 서비스하고는 이제 이런 차이들은 있고요. 이게 이제 생산성 차이로 지금 이제 내수 서비스업이 주로 그 뭡니까 그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당장 지금 우리 그 많은 우리 지금 당장 스튜디오 밖에 나가면요, 그 많은 저기 음식점들, 그다음에 그 많은 가게들요.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중에서는 뭐 잘 되는 데보다는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서비스업이 아주 안 되죠. 모임도 안 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만나지도 않아요. 대신 뭐 요즘 그래서 배달 이거는 아주 뭐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여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어떤 업종들이 일종의 지금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갖다가 하죠.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가 뭐 내수가 잘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예컨대 지금 택배업이라든지 이거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렇죠. 쿠팡 같은 거 그렇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건 제가 얘기는요 생산성 격차를 제가 지금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성 격차의 어떤 보면은요 우리 어떤 수출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석유 제품, 합성 수지, 뭐 자동차 부품, 뭐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무선 통신 기기, 휴대폰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삼성이 어떤 간판 기업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부분은 세계 시장에서 저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독일 회사, 일본 회사 있었지, 독일 회사, 미국 회사 다 있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다 제끼고 삼성이 먹은 겁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옛날에 노키아가 월등히 나왔거든요. 모토로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만 보면 삼성하고 애플,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무역 의존도가 2012년도부터 이제 점차로 좀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수출 의존도. 저거는 뭐 꼭 제가 볼 때 경향성을 띈 거라기보다는요. 네. 저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들쭉날쭉을 합니다. 저 예컨대 2006년에 무역 의존도 60.3%였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에 81.9%로 껑충 뜹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2011년, 12년이 이제 86.1, 83.5인데.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경제의 최정점이 2011년, 12년으로 보입니다. 이게 최정점이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요 쫙 들락들락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저쪽이 지금 최정점이고요. 저 때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때네, 저 때가. 예, 그러면서 나중에 2014년 뭐 네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끝나면서 네. 이게 그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문재인 이때가 아마 정 바닥이 돼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망쳐놓으면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아. 지하 2층이 있더라.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옆에도 보시죠. 지금 한번 저 옆에 거 좀 키워봐 주시죠. 보니까 이 수출 반도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반도체 보십시오. 18.2%, 자동차 8.1%. 아유. 참 저것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그러니까 뭐 저거 만약에 반도체 자동차가 흔들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정말로 저는 삼성은 우리가 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 지금 통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거 비슷한 거네요. 뭐 예를 들면 선박, 석유,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철강판, 네. 평판, 디스플레이 이거 다 반도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네 다. 컴퓨터 반도체 관련 있는 것들. LCD 평판 디스플레이가 네. LCD인데 저것도 근데 문제는요. 10년 전에도 저 비슷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볼 땐 위험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겠군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오히려 잘 나가는 삼성 배갈라 먹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중국이 거세게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엔진 집어넣는 가솔린 엔진이라 디젤 엔진 쪽은 기술이 딸리는데 이제 전기나 수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전기차는 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지금 삼성을 위협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이 전 국가적으로 달아붙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또 대만 같은 경우 파운드리나 이쪽은 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대만이 앞장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메모리 쪽도 지금 그나마 격차도 초격차에서 이제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도 언제 위협당할지 모르는 예? 삼성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보니까 매출이 전체 회사 하나 매출 중에 90%가 해외 매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중소기업하고 뭐 비정규직 착취해 가지고 저렇게 배부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전부 해외에서 팔아가지고 지금 네네. 그 높은 생산성 때문에 네네. 임금을 많이 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면 CEO나 그다음에 오너들은 막 수입이 높은 건데 그거를 그냥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여간 참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네. 이게 참. 아니 원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말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원전이 앉았으니.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때려 부수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다 핵심 기술이나 소재가 다 해외거든요. 독일 거 또는 중국 거거든. 근데 그거 하는 나라도 사실은 풍력이나 태양광 안 하고 있잖아. 해봤다가 지금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거야말로 밥 팔아가지고 똥 사 먹는다는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딱 밥 팔아가지고 똥 사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최근 원전은 또 매일 소형 원전들이 또 개발돼가지고 그 기술도 우리가 최고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 끝장내지 않으면 정말로 대한민국 위험해집니다. 제가 볼 땐 끝장내야 됩니다. 이거. 예.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건 뭡니까? 아까 뭐냐면 제가 생산성 격차는 얘들은 생산성 격차와 렌트 격차 두 개가 있는데 즉 합법적 제도 약탈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은 생산성 격차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삼성처럼 전 세계 1위 하면서 네. 갖는 격차. 네. 그건 기술력 격차고 생산성 격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상향 평준화를 해야 네. 돼요. 그런데 이제 합법적 제도적 약탈은 제로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로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 특구에서 민노총의 어떤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규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 그림은 뭔가요? 뭘 뜻하나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 저게 옛날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고용노동 정책을 비판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한겨레 그림인데 저게 예. 저 창조경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한겨레 저 조남준으로 대표되는 한겨레는 뭐냐면 이게 다 저기 재벌 대기업이 돈을 다 갖고 있다. 저렇게 돈이 많다. 그러면 저게 이제 이재용이겠죠. 그죠? 이재용. 돈 다 갖고 있고 밑에 이제 이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공격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뭐냐면 공공기관의 양대지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양대지침이라는 게 이제 좀 이제 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자를 수 있게 만들자. 그다음에 취업 규칙을 갖다가 이렇게 공공기관은 좀 이렇게 그 변경을 할 때 노조를 동의를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하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노동조합하고 문재인 그 당시 민주당이 스크럼을 짜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뭐냐면은 창조경제라고 하는 저 사람은 약탈자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저 그림에는. 진짜 큰 약탈자는 말 안 하고 이제 좀 뭐냐면은 뭐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이 공공기관 어떤 직원들은 좀 살만한데 왜 그거를 갖다 양대지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냐. 저게 이제 그 이야기군요. 98이 제로로 돼 있는 거를 갖다 98을 놔두고 1대 1로 나누는 거를 창조 경제라 부른다. 반대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갖다 하려고 저런 그림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재벌 대기업이 많이 쳐드셔서 그렇다. 쳐드셔서 그러니까 생산성 격차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과 자본을 대립하고 가게와 기업이 대비를 하고 사람과 돈, 공공과 민간이 대립하고 근데 이 정부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부 다 오른쪽 편, 자본편, 기업편, 돈편, 민간편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편, 가게편, 사람편, 공공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가게, 사람 편이 선이고 그다음에 자본, 기업, 돈 이윤 뭐 이게 악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본 재벌은 삼성은 이재용은 쳐넣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항하는 어떤 노조의 힘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 부분은 팽창시키고 이게 이제 저런 사고 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저런 나라로 가면 어떤 나라로 갈까요? 저 궁극적으로 저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 그죠?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죠, 저게. 북한이야말로 그냥 하나는 다수를 위하여, 다수는 하나를 위하여.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삼총사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 그런가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체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그게 북한 헌법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북한 헌법에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를, 다수는 하나를. 그 하나는 아무래도 수령일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밑에 심리적 기조가 진보는 개혁이고 보수는 수구고 진보는 도덕이고 이쪽은 부도덕하고 이쪽은 민족편 저쪽은 외세편 뭐 이쪽은 항일 친일 뭐 이쪽은 평화 이쪽은 냉전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놈이든 간에 뭐 이낙연이든 또 누굽니까 정세균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런 철학과 가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역사 현실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놈이든지. 저게 이제 운동권적 사고죠. 그렇습니다. 막스주의적 사고고.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운동권적 사고는 막스 레인주의가 딱 들어가 있지만은 계급투쟁적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냐면 도덕주의가 있고요. 아, 그거 그다음에 도덕주의는 유교 성리학이 딱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악한 게 예. 도덕주의, 성리학적 예를 들면 좀 나쁜 부분. 그러니까 뭐 성리학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뭔가의 그 어쨌든 사회를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게 전부 겹쳐서 있는 것. 예.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그 정사 대립 구도로 가 있습니다. 진보가 정이에요. 자기들이 정. 그 다음에 보수는 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악한 거. 예,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저런 철학, 가치, 역사, 현실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기서 뭐 별의별 어떤 전문가들 다 갖다 붙여놔도요. 애초에 저 사고 방식 자체가 베이스에 딱 그 골격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냥 붙어도 그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들이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저 밑에 얘기를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요, 공급, 비용, 투입, 편의 산출, 위험, 이익을 타산한 경제 주체들이 만든 경제 현상 혹은 소비자 선택, 생산성 격차에 따른 경제 현상에 대한 몰이해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그 생산성 격차에 대한 아니, 몰이해죠.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의 수익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해서 전부 다 해외 시장 개척해서 다 얻어온 건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불법 부당한 착취로 보니까 그럼 정의로운 국가 공권력으로 국가의 규제, 국가의 형벌을 가지고 조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천어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하지. 뭐 모든 게 그다음에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 때려가지고 지금 전부 지금 세금 폭탄 맞게 만들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다 불로소득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있으면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등락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요 그 교환 가치가 있는 거는 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하다못해 화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어떤 상품과 서비스는 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등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네. 그다음에 공급은 떨어지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요 항상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거를 갖다가 불로소득이니까 더 죄악시해야 됩니까? 아니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그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시장에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이 불일치해서 네. 그 돈이 좀 몰리면 네. 그러면 또 그 시장 신호를 보고 또 공급을 확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또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 가격은 좀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수요에 계속 대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시장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를 갖다가 그건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갖다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세상에 말입니다. 그거는 소득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산과 소득 개념도 없어요. 아 지금 윤희숙 씨가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 김부겸 총리는 짧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이게 그냥 헛소리를 갖다가 서너 개를 겹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자산과 소득 구분 못해. 자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갖다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산이 100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0원 가치가 있다. 그건 자산이죠. 200원 가치지만. 네네. 그러나 예금 100원짜리를 팔아서 그러면 200원을 내가 얻으면은 100원에 원래 내가 그 비용이 있으니까 100원을 빼고 그럼 내가 소득이 100원 생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안 팔고 그냥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네네. 그건 소득이라 볼 수 없고 그건 그냥 자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컨대 자산이 200원, 300원 됐다. 근데 나중에 또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게 50원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금 200원에다가 돈을 받으려면 그럼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불로 손실 보상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불로손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그렇게 하면. 불로 소득의 세금을 갖다가 걷는다. 그러면 불로 손실은 그렇지. 아무런 내가 무책임이잖아요. 책임이 없는.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떨어졌어. 네. 지금요 지방의 부동산들은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보면 옛날 역에 샀는데 1억으로 떨어진 거 많아. 그렇지. 그거는 뭐 보상해 주나? 그럼 불로소득 때리려면 그럼 불로손실도 그러면 보상해 줘야지. 지금 그 뭐야 뭡니까 그 외학 무슨 개미라 그럽니까? 왜 그 투자자들 중에서 서학 개미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외 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 부동 그 뭐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면 그 30%를 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은 이득 본 거를 30% 떼가는데 그럼 쟤들은 그러면 정부 전 재산들 우리가 그러면은 손해 보면 보장해 주나? 안 해주지. 아이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사회하는 어쩌고 했는데요. 참 사회라는 말을 좋은데 사실은요 정부
호주머니로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죠? 근데 정부라는 존재는 뭡니까? 한국에서 사류 내지 오류로 이게 평가되는 게 정치와 정부인데 결국은 사회하는 이란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건희 씨가 그랬죠. 네. 정부가 지금 삼류 사류라고. 예?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삼류 사류인데 지금은 사류 오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밥 팔아 가지고 똥 사 먹는 짓 아닙니까? 풍력과 태양광 뭐 멀쩡한 탈 원전 때려 부수고 그다음 풍력 태양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답시고 또 온통 산 다 허물었더만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 어. 아이고 하여간 참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요 노동시장 진단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왜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나오냐? 이게 뭐냐면은 고용 불안정하고 노사관계 파편화 소득 불평등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 요 얘기인데. 그래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지 말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면 한번 채용하면은 정년까지 보장한다. 철밥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고용 불안정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회사가 안 될 경우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중에서도 쌍용이 지금 예. 그리고 또 자동차 중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이제 안 되는 게 있잖아. 네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저거 뭐냐면은 그냥 큰 어떤 대기업의 비정규직들 그 대기업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고용 안정화 시켜주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대기업들은 망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쌍용 자동차는 고용을 갖다가 아무리 안정화 시키려 그래도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경쟁력을 잃어버렸거든. 어떡할 거야? 그럼 저 논리로 하면요, 가난한 국민들이 월 어떤 진짜 100만 원, 200만 원을 갖다 벌기 위해 흑흑대는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요, 연봉 500만 원, 60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죠. 지금 쟤들은 이 공기업화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정부 세금 가지고. 네. 안 그러면 다른데 줘서 다른데 아예 경쟁 못하도록 해서 저거들 철밥통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사관계 파편화, 노사관계 노동조합을 세게 만들어 놓으면 또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문재인 정부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갖다가 이거 노조 힘을 강화시키고 저 사람들은 회사 무너진데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요. 안 질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오늘도 그 노동시장으로 우리 근데 지금 90년대 출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육 마치고 다 군대 마치고 지금 노동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지금 뭐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 있잖아요. 3,000명, 예컨대 10,000명씩 뽑다가 지금 500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과 일자리 중에 제일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금융권 아닙니까? 금융권이었죠. 금융, 정권, 보험, 은행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안 뽑아. 아니 제 얘기는요. 저 사람이 지금 불평등 양극화, 저 노동시장 문제 나오면요. 대표적인 저 사람이 이데올로그였습니다. 김유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노동시장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 초청을 하면요. 한 사람은 저 사람 부르고 다른 사람은 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좀 다른 얘기를 갖다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는요. 교육을 할 때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습니다. 노조편 한 사람 강사를 부르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좀 노조하고는 좀 다른 대립적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불렀거든요. 지금은요.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저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강연료를 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갖다가 몇 천만 원짜리다 뭐 몇 억원짜리 프로젝트 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예, 순두부순이님 이제 쌍용은 망한 거나 다름없는 건가요? 오늘 지금 뉴스 보니까 그 쌍용은 지금 쌍용차 노조는 뭐 이제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강경투쟁의 제1번이 쌍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강경투쟁을 하는 노조 지도부는 다 그 노조는 사실은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온건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노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건파들은 원래 좀 훨씬 협조적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어떤 집으로 있던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망했고 쌍용이. 예, 그 노조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 근데 저거는 이제 민주노총 산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작살 나버렸으니 아니 물론 아무리 회사가 커도요 자동차 안 팔리는데 뭘 갖다 봅니까? 그렇지. 쌍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인도 회사도 좀 나가버렸죠 지금. 예, 인도도 그냥 완전 손들어 버렸지. 네. 상하이 손들었고. 아무도 안 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회사가 살라는데 그러면 대충 뭐 고용을 3분의 1로 줄이라 그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절대로 못 받게 처음에 원래 공기업화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 아예 그냥 목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예, 빨대를 갖다가 받고 피를 쪽쪽 빨아먹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월소득 100만 원짜리가 세금 내서 네네. 월소득 500만 원 먹여 살리는 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그걸 지향했는데 그 차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사겠다는 쪽에서는 이제 이 구조조정을 해라. 구조조정 안 하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아마 3분의 2 이상을 아마 이제 좀 다 어떻게 드러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물겨운 어떤 지금 투쟁을 하는데 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과 양극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생산성 격차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 제도적 약탈은 자기들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가 말입니다. 책임을 갖다가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상대로 하고 네네. 그 정말 그 세계 시장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몇 안 되는 우수한 기업 회사들을 그렇습니다. 향해서 지금 그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큰 문제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고용을 갖다 철밥통으로 만들어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완전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불평등 양극화의 최고의 주범은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들이다. 그렇죠. 예. 노조지. 그다음에 자신들의 철학 가치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현실 인식이에요. 그들의 계급 투쟁론, 그렇습니다. 그들의 투쟁적 시각, 운동권적 잘못된 시대착오적 역사관이 결국 지금 현재 네.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네. 오늘 경제 토크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들이 아주 그냥 얼굴 두껍게도 네. 자기들이 양극화 주범이면서 네. 양극화의 주범을 엉뚱한 대로 지금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도 많이 내고 취업에도 기여하고 있는 우리 잘 나가는 기업들을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이론이 파탄 나니까 이제 기본소득 들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쌓아놓은 저 돈 다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부 나눠 먹고 이제 그다음에 한 끼 밥 먹고 말자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요 청년 수당 같은 거 뭐 이런 푼돈 용돈 집어주고 왜요? 청년들을 현혹시키고 왜요? 또 청년들은 누구는 누구면 이낙연은 뭐 1,000만 원 해외 여행비 준다니까 이낙연은 뭐 3,000만 원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세균은 뭐 1억인가 뭐 참. 좀 더 쓰지 한 10억 좀 쓰지. 그치. 나라 완전 덜어먹고 망해버리게. 에이라, 저들이 참. 정말 경세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네. 예? 저자들. 경세가 없는 청박한 정치의 끝이 절로 저기로 그렇습니다. 가는 저 사람 얼굴 잘 맞네. 거예요. 예, 이낙연. 네. 예? 여러분 경세 없는 천박한 정치의 끝은 나라 망국인데 망국을 초래할 비경세가들 얼굴 좀 보십시오. 가운데 이재명, 왼쪽에 이낙연, 오른쪽에 정세균. 에라 참. 오늘 결론은 아이고. 예, 저들을 쫓아가면 망한다겠습니다. 그렇죠.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은 저놈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경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결국은 사실은 생산성 격차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높은 생산성으로 많은 이득을 취해오는 기업들은 우리는 장려하고 그들을 업고 다니.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해외에서 벌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격차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저 주범들은 기업을 발목 잡고 자기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역으로 그 기업가들이 혁신의 주체들을 생산성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거꾸로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는 이 실태를 오늘 김대호 이동호의 경제 토크에서는 고발했습니다. 네. 우리
우리 다음 주도 또 계속 지금 생산 양극화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격차 양극화 문제요. 네, 맞습니다. 합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좌파들이 워낙 많이 써먹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금 너하라 TV 시청자도 이 문제에서 꼭 좀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